다음은 수학적 접근의 금융상품 확장, 시장 활성화라고 되어 있죠. 그 첫 번째로 블랙 피셔, 그리고 마이런 숄즈, 그리고 로버트 머트이 등장합니다. 1973년 두 편의 논문을 통해서 확률 미분 방정식, 앞에 살짝 봤었죠. 디퓨전 이퀘이션, 그리고 스토캐스틱 디퍼런스 이퀘이션, SDE라고 제가 썼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주식과 옵션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블랙-숄즈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피셔와 숄즈가 아인슈타인의 브라운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고안을 했고요. 이후 로버트 머튼이 참여해서 블랙-숄즈 방정식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옵션의 가치 또는 가격을 평가하는 최초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옵션의 가격을 계산하는데 100분의 1로 단축시켰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 주식과 옵션의 가격의 관계식이 나왔네. 그리고 이 주식과 옵션을 사용하는 수많은 파생 상품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왜? 가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예상되는 가격이 얼마인데 이거보다 싸네? 엄청나게 사겠죠. 이거보다 비싸네? 엄청나게 팔 겁니다. 그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예요. 아니 옵션이 얼마가 적정한지 어떻게 알아? 지금이 싼 건지 비싼지 옆집 사람은 비싸다고 하는데 또 앞집 사람은 싸다고 그러고 내 친구는 지금이 최저가라고 하고 그쵸? 이게 다 불확설싱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게 되는 고민이잖아요. 그 불확실성을 확 줄여버린 거예요. 옵션 가격, 현 상황에 몇 년 만기, 어떤 기초 자산으로 기반으로 하는 옵션 가격은 얼마가 이론적으로 정량해 라고 나온 거예요. 불확실성이 급속도로 개선이 되고 따라서 급속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7년 사망하신 블랙을 제외하고 숄즈와 머튼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식이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이거를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않고 우린 이 이퀘이션의 솔루션, 이거는 방정식이거든요. 이거는 F라고 볼 수 있고 이 F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것만 사용하면 쉽게 이런 게 가능해요. S를 넣었을 때 C가 나옵니다. S를 넣어서 이 방정식을 통과시키면 C가 나옵니다. 그리고 F는 다 파이썬이 코드화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될 겁니다. 쉽게. 우리는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수많은 이론을 밑에 보시겠지만 몇 줄의 파이썬 코드로 그냥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주식의 움직임, 옵션의 움직임, 경제 자산의 움직임을 파이썬 코드 몇 줄로 바로 알 수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밑에 보시게 될 거고요. 여기서는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주식과 옵션의 관계식을 수식으로 표현하셨고 이 수식 덕분에 우리가 시장에서 느끼는 많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고 관련된 파생 상품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또한 부가적인 설명을 좀 더 하면 옵션이라는 파생 상품의 위험을 주식과 같은 기초자산들의 포트폴리오로 완벽히 제거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겠죠? 아니 옵션도 불확실성이 있을 건데 주식으로 옵션 만든 거잖아요. 그럼 주식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로 리밸런싱 하거나 복제하면 합성을 하면 해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 가능성을 제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옵션과 기초자산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했잖아요. 공학적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관련성의 비율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인지. 그리고 당시엔 거래가 되지 않았대요.
옵션이라는 거는. 근데 95%까지 위험이 제거될 수가 있고 가격이 얼마가 적정한 제시하기 때문에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은 거죠. 이런 관계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면서 단순히 경험, 직관에 의존하던 분석가들을 몰락시킵니다. 그래서 옵션 가격을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 변화로 인해서 사회적 변화까지 일으켜서 이론과 실무에서 정말 가장 많이,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쓰이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도 활발해졌고요. 유사한 선물, 수압 등의 상품들에도 수학적 계산을 깊이 개입하고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블랙쇼르즈 방정식은 이 세상의 변화, 파생 금융 혁명에 굉장히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로버트 먼튼께서는 1974년 기업 입장입니다. 기업. 순 자산 그리고 부채. 뭐냐면 순 자산은 한마디로 내 돈이에요. 내 돈이고요. 부채는 빌린 돈이에요. 이 두 개를 기초자산을 사용해서 파생 상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어떠한 상황들도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예측하고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만드신 겁니다. 우린 기업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기업들은 서비스를 만들고 상품을 만들고 채용을 하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돈, 자본이라는 거는 금액이 적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금액이 클 경우에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보관해야 되지?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정말 리스키합니다. 그냥 은행에 맡기면 될까요?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우리 개인들과 달리 훨씬 거래량도 많고 다양한 상황들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파생 상품 접근을 통해 예측하고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규명하셨고요. 이를 통해서 부도 위험도 모델링했습니다. 디폴트 리스크를 모델링해서 구조적으로 수학적으로 가능성을 타진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 거죠. 다음 월드리치 바시책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자율 쪽, 채권과 이자율 쪽에서 공헌을 많이 하셨습니다. 1917년 금리,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요즘도 이자율이 오르니 내리니 어떻게 해야 되니 인플레이션이 말이 많은데요. 이러한 움직임도 랜덤 워크의 움직임을 띠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하고 인터레스트 레이트, 즉 이자율도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이자율은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모델링을 한 겁니다. 즉 블랙쇼르즈 방정식의 시초가 돼서 점점 다양한 상품들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자율 또는 채권을 기반으로 한 파생 상품의 가격, 가치를 산출할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그러한 채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방정식도 수학적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 존 콕스, 스티븐 로스, 마틴 루비스타인 학자께서는 이항 모형, 바이노미얼 모델이라는 단순한 도구를 사용해서 옵션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사실 이거는 모형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현재의 가격이 있고요. 내일은 오르거나 떨어질 거야. 그리고 내일은 이 시점이 됐어. 또 오를 수 있지, 떨어질 수도 있지. 이 시점이 됐어. 또 오를 수도 있지, 떨어질 수도 있지. 그쵸? 이렇게 오르고 내린다. 이 두 가지 바이노미얼 케이스를 두고 뿌리처럼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흩어진 다음에
각각의 가격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 이 미래 시점에 있는 가격을 현재로 당겨와서 가격을 측정하면 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뭐 리즈너블한 것 같죠? 그런데 훨씬 더 심플하죠.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뭐 이상한 복잡한 그림들이 아니죠. 그냥 오르고 내렸네, 오르고 내렸네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일반인들, 문과들에게 진입 장벽을 낮춘 거예요. 앞에서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니, 콜옵션이 어떻게 움직이니, 무슨 이자율이 뭐 어떻게 움직이니, 뭐 그림들이 나왔었죠? 상황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걸 그냥 오르고 아니면 내리지 두 개밖에 없어 경우의 수는 확장을 해서 표현한 거예요. 확장을 해서 표현한 다음에 이걸 과거로 땡겨 올게 라고 해서 이 상황을 심플리파이해서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일반화, 단순화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수학과 공학의 접근이 굉장히 낯선, 어려운 분들에게 접근 문턱을 낮춰준 거예요.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수학자, 공학자들은 이 방식을 현실에선 별로 쓰진 않습니다. 쓰진 않으나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너무나 편리했던 모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경계에 계신 분들은 이 이악 모형을 통해서 이 금융시장의 움직임, 기초자산, 파생 상품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자료를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이해하기가 쉬워졌고 이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졌다는 뜻은 이들도 쉽게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이제는. 그렇게 해서 좀 더 거래량이 늘어나게 된 계획이 됩니다. 오늘날이야 월스트리트 가면은 수학자, 물리학자, 과학자 뭐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예전에는 사실은 대부분 문과 출신들이 시장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과들에겐 다소 간단할 수 있는 이런 수학적 움직임, 수리적 움직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과생, MBA 학생들도 금융공학의 이해도를 쉽게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요즘은 이 문과 출신 분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이런 수학과 공학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없이도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건 맞는데 이걸 쓰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시장이 복잡해지는 정도의 속도가 훨씬 빨라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복잡한 이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도 이런 거 없이도 설명하면 좋겠죠. 설명하면 좋을 거고 설명이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없이 설명하고 싶은데 이것들을 사용해서 확장되는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페이오프가 있는 거예요. 이 1번 축이 있고 2번 축이 있는 겁니다. 뭐 그림이 제가 좀 못 그리긴 했는데 이 수학공학은 점점 더 복잡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세상은 더 편리해지고 좋아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수학과 공학을 없이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격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사실 제가 느끼기로는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은 수학과 공학을 어쩔 수가 없이 이 변화를 빨리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예, 그런 분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도 학교에 있지만
이런 거 없이 할 수 있는 방면을 고민해 보라는 어, 학생들의 요구, 세상의 요구도 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약간 사이드로 빠지긴 했는데 저는 어쩔 수가 없이 둘 다 하고 있어요. 이쪽도 강의를 하고 있고 이쪽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체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공감할 수 있어요. 이 두 개가 관련성이 점점 더 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둘 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갭을 줄여가야 한다라는 건 아는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여담으로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금융시장에 그리고 증권 자산관리에 대부분 문과 출신들이 많았지만 그 당시에는 말로 거래를 하고 사람을 믿고 이런 개념이었고 점점점 그런 개념으로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가 오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정량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월스트리트에서는 수학자, 물리학자들을 찾는 게 더 쉽습니다. 이제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과 문과 분들께서도 문턱을 낮춰준 이 이론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이 이론은 현실에 쓸 일은 없습니다. 이런 단점이 좀 있어요. 예, 좀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면을 다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잠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가 그려놨네요. 예, 이런 거, 이 움직임 그림은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 내일 가격은 이런 확률로 오르거나 이런 확률로 떨어지거나 가격은 얼마 정도 오르겠지, 떨어지겠지. 다 격자 무늬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다음 이게 미래 시점이죠. 이때 가격들을 현재 가치로 쭉 내려오면 현재 가지고 있는 파생 상품, 기초 자산, 모든 자산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배웠던 자산 가격 결정 원리, 금융공학, 시장의 움직임 다 들어가 있죠. 랜덤워크라고 해도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렇죠? 이 모든 움직임은 이렇게 펼쳐질 거고 이것들을 미래 가격이라고 미래 현금 흐름이라 가정을 하고 이걸 쭉 앞으로 당기면 현재 가치가 될 거야. 너무나 클리어하죠. 너무나 클리어합니다. 이렇게 쉽게 시장의 움직임과 가격에 대해서 쉽게 설명한 게 바로 이항 모형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초 자산이 여러 개인 상품이 성장하게 되었고 안타깝지만 수학적으로는 훨씬 더더욱 고도화가 되었습니다. 마이클 해리슨 그리고 데이빗 크램스 그리고 스탠리 플리스카께서는 기존 방정식과 접근들은 모두 무위험 차익거래 이론에 기반을 한다라는 어떤 논리를 펴셨고요. 그래서 1979년, 81년 셀 수 있는 시간 정도의 이산 시간 또는 셀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연속적인 시간에서 확률 이론을 기반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학과 통계를 연결시킵니다. 이를 통해 마틴게일이라는 이론을 정립하십니다. 이걸 사용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위험 차익 거래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갑자기 뭐지? 별건 아니고요. 근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앞에서 제가 금융수학, 금융공학 얘기를 했었어요. 즉 내가 위험을 아니면 리스크를 0으로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하고 내가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 용어를 그대로 단어로 표현하면 무위험 차익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No arbitrage. 제가 그래서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밑밥을 깔아놓은 거였어요. 금융 수학적 접근이든 고학적 접근이든 우리는 리스크를 0으로 두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두고 훨씬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이 실제에는 많지 않다는 거죠. 항상 위험이 없거나 위험을 내가 정량적으로 딱 고정시킬 수가 있느냐? 이론적으로는 가능은 한데 그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당연히 현실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관점들보다는 좀 더 확률적인 관점 입장에서 마틴게일이라는 이론을 제시하면서 확률적일 거다. 그 확률들을 누적해서 계산하여 가격을 프라이싱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새로운 접근도 제시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토마스 호 그리고 이상빈 한국인 분입니다. 앞에 일본인 분도 계셨고 동양계 한국인도 이렇게 계십니다. 토마스 호와 이상빈께서 기존의 이자율 모형이었죠. 바시책 모형이라는 채권의 가격을 산출하는 이론에서 가격이 정확하지 않아. 왜 정확하지 않을까요? 앞에 살짝 언급되어 있긴 했는데 이 바시책 모형은 정규 분포를 좀 가정하고 있습니다. 정규 분포라 하는 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뭐 한데 뭐 예를 들면 이자율은 양수만 될 거야. 음수 될 수가 없어. 이렇게 가정을 하고 만든 모형이라는 거죠. 근데 현실에는 이자율도 음수가 있습니다. 있었죠? 네, 과거에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뭐 그리스와 유럽연합을 탈퇴하니 어쩌느니 여러 가지 나라가 파산을 하니 많이 할 때 그때 이자율이 음수였습니다. 즉 이자에 돈을 맡긴다. 은행에 돈을 맡긴다. 그럼 이자를 주면서 맡기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현실은 있습니다. 이런 예시처럼 실제로 기존의 바시책 모형은 채권의 가격을 정확하게 산출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인 건 1986년 이때만 해도 슬 데이터라는 게 있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실제 시장 가격 데이터를 보면서 이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모델링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캘리브레이션 또는 수익률 곡선이라는 실제 가격에 맞춰서 모델을 융통성 있게 변화시키는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린 것 같이 이건 실제로 거시경제 뉴스에 대해서 그 발표가 될 때 이자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만기에 따라서 상품이 만기라는 게 있거든요. 1년짜리인지 뭐 2년짜리인지 날짜에 따라서 만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3개월짜리 이렇게 뭐 60개월짜리는 이렇게 이런 식의 움직임을 계산한 거예요. 좀 더 현실성을 높인 거죠. 현실성이 높은 가격을 잘 맞추는 모델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 헐 그리고 앨런 화이트께서는 1990년대 바시책 모형을 좀 더 확장합니다. 아마 이자율은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가운데로 수렴할 거야. 아마 그걸 민 리버팅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시장은 가운데적인 평균값적인 이자율로 회귀하는 성질이 좀 있어. 마냥 오르지만 않아. 마냥 떨어지지도 않아. 그렇죠? 이 성질을 모델에 좀 더 반영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있네요. 예. 이자율이 음수인 경우도 적용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시절만 하더라도 말이 안 돼. 이자율 음수가 왜 나와? 이래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어요. 근데 유럽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가 생성되면서 갑자기 훨씬 주목받기 시작되고 바이블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자의 곡선의 이자의 파생상품을 계산할 때 민 리버팅, 평균을 회귀하는 이런 방식도 포함시킨 모델이 바이블, 현실에서 훨씬 많이 쓰입니다. 네. 데이비드 히스, 로버트 제로우, 앤드류 모턴입니다. 이 학자께서는 이전의 이자의 모델들은 단기 금리만 X로 썼습니다. X로 Y는 FX에서 한마디로 단기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런 거를 X로 넣고 Y를 예측하지 않았니? 뭐 이런 개념이에요. Y를 예측했는데 이렇게 하면 잘 맞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좀 더 중장기적인 것도 잘 맞추기 위해서 실제로 단기적인 수익률 곡선을 X로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선도금리, 이 선도금리의 선도라는 게 앞에 배웠던 선물 선도와 같은 개념인데 어떤 미래의 이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의 이자. 네. 미래의 이자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로 대신 쓰면 중장기 금리도 잘 맞추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이름을 따서 HJM 이라고 해서 HJM 모델을 제안합니다.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X가 이제 틀 데이터적인 관점이 많이 등장하는데 단기 금리, 일종의 단기성의 이자율만 썼는데 중장기 금리를 넣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데이터가 잘 없고 근데 선도 금리가 미래를 대신할 수 있는 것 같아. 이걸 사용해서 잘 맞추지 않을까? 라는 관점을 제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오렌 쉬엇 그리고 존 버렛 그리고 제럴드 무어 그리고 폴 윌못입니다. 이제 슬 두 개 이상의 기초 자산이 있는 옵션은 어떻게 계산하지? 라는 관점을 제시해요. 멀티 에셋 옵션즈라고 합니다. 이걸 하려면 적분, 그것도 다중, 여러 번의 적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기초 자산이 늘어나면 결국 각 자산별로 누적해서 계산해서 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계산이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요. 적분 어렵잖아요, 그렇죠? 적분하고 싶지가 않아. 뭐 이런 거예요. 그래? 적분하지 말자.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해서 몬테카를로 기법, 몬테칼로, MC라고 해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 그림 먼저 보면 이런 뭐 곡선이 있다고 칠게요. 아까 뭐 이자율의 움직임이라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자율의 움직임인데 이 넓이를 계산할 필요가 있대요. 이 넓이를 활용해서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적분하려면 수학을 외우고 귀찮잖아요. 그냥 찍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는 1, 가로는 1, 전체 넓이가 1이죠. 이 중에 랜덤하게 100개의 점을 찍어요. 100개 중에 이 직선 아래에 있는 파란색은 몇 개지? 100개 중에 21개야. 그러면 이 파란색의 넓이는 이게 원래 1로 스케일링 한 건데 전체 넓이가 만약에 100이었다면 아마 21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적분을 대체합니다. 적분을. 원래라면 이렇게 이런 곡선이 있으면 이거 수식을 만들고 그걸 이퀘이션으로 만들고 인테그랄 해서 막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점을 찍자. 이 점에 있을 때 아래 넓이 하나, 이 제일 높을 때 아래 넓이 하나, 그리고 가운데 넓이 또 하나, 여기 또 하나 인 거예요. 이거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x가 여러 번 있죠. 쭉 있는 거. 한마디로 이 넓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선을 다 더하는 거죠. 직선. 많은 직선이 누적돼서 넓이가 된 거죠. 면적이 된 거. 그렇죠? 그래서 x1일 때의 직선 하나가 있고요. x2일 때 직선 하나가 있고 x3일 때 직선, x4일 때 직선이 있어요. 이걸 좀 더 확장하면
모든 x에 대해서 면적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면적들을 하나, 둘, 뭐 셋, 넷, 뭐 그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이걸 평균하면 얼추 이 면적이 돼. 뭐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든 아니면 제가 첫 번째 설명드렸던 점을 찍어서 100분의 21개로 이해하시던 결국 다 몬테칼로 방법입니다. 적분하기 싫어? 대신 좀 더 쉽게 하자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사용해서 다차원 금융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금융공학 기법으로 자리매김됩니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모든 수학 방정식을 적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시간이 많으면 할 수야 있겠지만 그리고 그거를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평생 할 수 없죠. 컴퓨터. 컴퓨터한테 적분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좀 더 컴퓨터한테 적분을 시키면서 시간은 적게 걸리고 복잡한 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몬테칼로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쓰던 뭘 쓰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적분을 하는 경우 거진 99%가 실제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배운 적분이 아닙니다. 다 이런 방식으로 어프록시메이션, 근사한 방식으로 계산을 다 합니다. 이런 방식에서 굉장한 기여가 된 거죠. 자, 다음 이메뉴얼 더만 그리고 이라지 카니, 브로너 투파이어, 마크 루빈스타인 나오셨는데 이분은 블랙숄저 방정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블랙숄저 방정식에서 y는 fx라고 할게요. 이 x가 여러 개 들어갑니다. x1, x2 여러 개 들어가는데 이 중에 하나의 값이 변동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숫자로 6 이렇게 고정한 거예요.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현실 세계에 봤더니 변동성이 일정하지가 않아. 계속 움직여.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계속 움직여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내가 뭐 execution price 그리고 due date에 따라서 그려봤더니 이렇게 움직여요. 숫자가 변동성이 고정된 게 아니야. 이렇게 막 움직여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플했던 블랙숄저 방정식 그 자체는 잘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994년 이 X들도 모델링을 해보자. 변동성도 모델링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모델링한 아래와 같은 그림을 변동성 공면이라고 먼저 개발을 하자. 그리고 이 개발된 상황과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동성을 X로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정확한 블랙숄즈 방정식을 통한 옵션 가격이 책정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방식이 변동성 모델링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이 변동성 모델링이 굉장히 시장에서는 중요한 포션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활용하는 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계산량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변동성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그림들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맞게 뭐 S&P 500은 변동성이 바뀌는 거,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변동성, 이걸 그려내는 것들이 결국 시장의 가격,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때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앨런 브레이스 그리고 다리우스 건타렉 그리고 머렉 뮤즐리어께서는 1997년 시장에 거래되는 실제 금리와
시간에 따라서 변동성도 바뀌는데 이런 것들의 관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관계. 이 관계를 다 반영한 금리의 움직임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리버 모형을 개발합니다. 굉장히 좀 말이 복잡하죠? 네, 점점 더 포함됩니다. 결국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기존의 것들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점점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젠 데이터로 금리, 변동성 이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변수를 만들어서 이자를 예측하는 리버 모형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데이빗 리 같은 경우 점점 20세기를 넘어서면서 기초 자산이 여러 개인 상품들이 성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도에 관심을 쏠립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CDO 앞에서 한번 얘기했죠. CDO를 우리가 결국 부도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CDO를 프라이싱 도대체 얼마로 해야 돼? 하기 위한 모델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2000년대 데이빗 리는 가우시안 코플라 함수라는 걸 사용해서 이 CDO의 프라이싱 가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확률적으로 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각 부도 모양을 결합시켜서 동시 부도 확률, 즉 하나가 부도가 나면 연쇄작용이 나죠. 다른 것도 부도가 나고 다른 기업도 부도가 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기 위해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실제 CDO라는 파생 상품의 가격이 측정이 가능해졌어요. 비슷한 느낌이 있죠? 앞에서 주식 대신에 옵션의 가격을 계산함으로써 블랙쇼울즈가 단순에 전혀 거래되지 않았던 옵션의 거래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게 블랙쇼울즈였듯이 데이빗 리께서 CDO, 도대체 CDO가 뭐야? 막 묶어서 만들었대. 묶으면 좀 더 안전해진대. 뭐 알겠는데 그래서 얼마가 적정 가격이야? 이 불확실한데? 그걸 가격을 딱 제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 저금리 상황이었거든요. 상황. 자금들이 막 모인 거죠. 이거 안전하네? 불확실성이 별로 없네? 가격이 얼마가 적정한 거네? 하는 순간 엄청나게 몰려든 겁니다. CDO, CDS 등등이 막 개발이 되고 확장이 된 거죠. 그러다가 뭐 안타깝긴 하지만 이 CDO의 기초 자산이었던 모기지였습니다. 모기지가 붕괴하니까 이 모기지를 담보로 만든 파생 상품이었던 CDO도 리스크가 증가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재앙이 초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모델링을 할 때 호황 데이터만 고려했어요. 불황 데이터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요지는 기초자산이 증가했을 때, 개수가 늘어났을 때 멀티에셋에서 어떻게 프라이싱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려하신 게 데이빗 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팻 하간, 그리고 딕 쿠마르, 그리고 앤드류 라스뉴스키, 다이애나 우드워드. 2002년 우리나라에서는 월드컵 시즌이었죠. 네. 변동성, 선도금리 이런 것들을 X로 사용해서 Y를 출력하는 SABR, Stochastic Alpha Beta Row를 개발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알파, 베타, 로우 뭐 이런 것들이 다 변수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모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점점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법들이 증가되면서 수학보다는 좀 더 공학적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해서 훨씬 실무에서는 정확하고
다루기 쉬울 수 있는 방법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결국 계량 금융 분야의 주류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와서는 수학을 뛰어넘어서 컴퓨터로 바뀐 거예요. 저도 이제 수업을 준비하면서 수학을 덜 쓰려고 하는데 컴퓨터는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좀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마냥 줘야 할 일만은 아닌데 어쨌든 계량 금융 문화, 경제학 분야에도 수학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대신에 컴퓨터가 늘어나고 있게 됐습니다. 이게 좀 사실이긴 합니다. 둘 다 이게 접근이 어려운 일반인들, 문과생들 분들께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학과 컴퓨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컴퓨터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수학도 알면 좋겠지만 이거의 쓰임보다는 컴퓨터의 쓰임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경영, 경제, 계량, 금융 분야에도 이미 컴퓨터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이 증가되고 있고 이 활용성이 훨씬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은 잘 못하더라도 컴퓨터를 못하면 거의 진입할 수가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SABR 모형. 이것도 오래된 거죠. 벌써 2002년. 그렇죠? 20년 이상 된 모델이죠. 20년 이상. 20년 이상 전부터 계량 금융 분야엔 이미 컴퓨테이션을 쓰지 않으면 현실 안 맞는구나 라는 사고를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반영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리입니다. 좀 저도 과거 얘기를 다시 하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하면서 얘기를 쭉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마지막 정리 내용입니다. 사실 이 금융공학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역사, 금융공학의 역사, 그리고 이를 포함한 인류의 역사는 멈추지 않죠. 멈출 일이 없습니다. 무한 루프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 멈출 일이 없다를 좀 더 정확하게 쓰면 발전을 안 할 리도 없습니다. 무조건 발전하도록 방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멈출 일이 없고 발전한다의 뜻은 문제가 등장하면 수학, 공학을 써서 기술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그걸 사회적으로 같이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해결해서 주류가 되다가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결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결함은 다시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를 수학, 공학을 쓰던 그렇지 않던 아니면 같이 써서 기술적, 사회적으로 해결을 하면 그 해결 방식은 다시 주류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시 흐르면 결함이 생깁니다. 아니 머리 아프게 왜 자꾸 결함이 생깁니까? 이 결함이 생기는 건 실제 기술적, 사회적 해결했던 방식이 잘못됐다기보단 사실 세상이 변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네. 앞에 얘기했던 이 얘기인 거예요. 사회는 변합니다. 왜 변할까요? 안 변하면 좋겠는데. 근데 그 우리 책임이에요.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변하니까 세상이 변하고 사람과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그 변화를 고려하지 못했죠, 과거에는. 그럼 변화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 변화를 넣게 되니까 결함이 생기는 거예요. 다 우리 탓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 다시 새로운
해결책을 연구하게 되고 그거에 끊임없는 반복이 되는 겁니다. 반복이 되고 이 반복 때문에 우리가 좀 피곤한 거예요, 사실.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역사가 멈추거나 발전하지 않거나 변화가 없으면 너무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문제가 생긴다 해도 기술적, 사회적 해결을 해버리면 끝이에요. 놀아도 돼요. 멍 때리고 놀아도 됩니다. 시간이 흘러도 결함이 없습니다. 그쵸? 너무나 좋겠죠? 다 놀아도 돼요. 근데 안타깝지만 역사가 변하고 발전하고 세상이 사람이 변하다 보니까 정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답이란 게 없어요. 제가 역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얘기했는데 그 시절엔 정답인 것처럼 느껴져도 시간이 지나면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보기를 만드는 겁니다. 현재 가장 효과가 좋은 보기, 내일 가장 효과가 좋은 보기. 시간이 또 지나요. 한 달 뒤에 봤더니 문제가 좀 있네, 결함이 있네. 또 새로운 보기를 끊임없이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쉽게 살면 좋겠는데, 공부 안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금융시장의 역사처럼 옛날처럼 그냥 말로 했으면 좋겠는데 수학이 들어가고 공학이 들어가고 이뿐만 아니라 뭐 컴퓨터가 들어가고 뭐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걸 제가 다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애를 쓰긴 하겠지만 그 변화를 만든 것도 사실은 우리입니다. 저는 아닌데요. 저는 그냥 계속 침대에만 있고 소파에만 있고 그대로인데요라고 할지 몰라도 세상이 본인 혼자 혹은 저 혼자로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많은 구성원들이 있어요. 여기는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일부 사람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사실 세상은 변하게 됩니다.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 때문에 점점 어려운 공부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물론 우리는 도구를 쓰죠. 도구. 이 도구 덕분에 어려운 것도 쉽게 할 수는 있어요. 쉽게. 결국 우리는 이 변화를 따라가려면 도구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수학적으로 이 수많은 역사의 흐름 하나하나를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것 대신에 이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이 해왔던 많은 역사 기록들을 심플리파이에서 정리해 놓은 내용들, 요것만이라도 빠르게 캐치해서 도구를 사용해서 과거의 모든 역사를 다 빠르게 알게 되는 거죠. 빠르게 알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지금 파이썬도 배우고 프로그래밍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 살고 있는 겁니다. 변화가 없으면 이런 걸 안 배워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변화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안 하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앞에 살짝 얘기했지만 점차 이런 변화에는 수학과 공학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흐름이 하나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걸 하기 싫어하는 흐름들이 또 있습니다. 저는 둘 다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 가서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만 여기 가서는 사실은 수학, 공학 잘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예. 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갭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좁혀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보다 훨씬 똑똑한 여러분들이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현실을 좀 아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얘기를 좀 한 겁니다. 뭐 뒤로 가봤자 얘기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어쨌건 우리는 미래를 위해 살고 있죠. 이 미래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이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선 과거의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역사를 과거를 쭉 봤더니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시절엔 기술적, 사회적으로 해결이 되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흘렀더니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서 결함과 문제가 발견이 되고 새로운 해결책을 위해서 계속 수학, 공학, 컴퓨터가 들어가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안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거라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애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금융공학의 역사를 통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결국 금융공학이란 uncertainty, 불확실성을 입력으로 넣어서 금융공학을 통과시키면 사람이 좀 더 인지할 수 있는 리스크로 출력시키는 것이 바로 금융공학입니다. 즉, 불확실성을 x로 놓고 f라는 함수를 통과시키면 인지할 수 있는 리스크라는 출력이 도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람이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바빴던 불확실성을 혹은 사기를 치던 말로 하던 나만 믿으라고 하던 그러한 좀 더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핸들링했던 불확실성을 금융공학이란 도구를 사용해서 좀 더 능동적 그리고 합리적 그리고 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리스크로 변환시키는 것이 바로 금융공학이고요. 금융 데이터 분석인 겁니다. 이 불확실성이 넘치는 데이터를 여러 가지 기술, 금융공학을 모델링을 하는 또는 금융공학을 포함한 많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리스크로서 변환되는 거죠. 이 변환되는 리스크를 통해 사람이 시장을 신뢰할 수 있고 시장의 안정성이 증가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금융의 역사를 쭉 나열했죠. 처음엔 기초자산과 파생상품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브라우니안 모션 랜덤워크 얘기 나왔었죠. 그렇게 보다가 그리고 위너 프로세스 그러다가 이토 렘마라고 해서 기초자산의 움직임으로써 파생상품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파생상품 시장이 움직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시장 전체적인 특징은 어떤지 궁금했어요. 그거를 포트폴리오 이론 그리고 개별 가격의 가치라고 해서 베타라는 개념을 통해 의사소통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데이터라는 게 시장에 바로바로 반영이 돼서 가격이 결정될 거야 라고 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맞지 않는 가설이지만 데이터 기반으로 가격, 시장의 안정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에서는 획기적인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수학적 접근이 훨씬 고도화되어서 블랙쇼울즈 방정식을 통해 기초 자산과 옵션, 가격들의 관계를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의 자산에 관련돼서 또는 이자율 또는 채권 가격들도 쓸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가격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항 모형이라고 해서 좀 더 이 전반적인 상황들 아우를 수 있는 설명을 쉽게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선 기초 자산의 여러 개인 수많은 상품들이 있고 이 상품들을 가격을 결정해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굉장히 고도화시켰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고도화시킨 내용은 수학 함수보다는 좀 더 공학 쪽에 가깝고 좀 더 데이터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실제 사용해서 실제 시장 가격에 맞추거나 아니면 시장의 움직임, 시장의 데이터를 반영해서 좀 더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접근들이 훨씬 많아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여기에서도
데이빗 리도 그랬고요. 그죠? 여러 가지 기초자산 여러 개인 상품들도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공학이란 결국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금융 데이터 분석은 우리의 역사에서 인간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과거에 한때는 정답인 것처럼 느껴졌던 기술적, 사회적 해결된 정답이 시간이 흘렀더니 결함이 발견되고요. 왜? 사람과 세상의 변화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수학, 컴퓨터, 공학 이런 것들을 써가며 무한 반복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결국 금융공학, 금융 데이터 분석은 인간이 수동적 그리고 비합리적으로 불확실성을 핸들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능동적, 정량적으로 불확실성을 리스크로 바꾸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거나 그런 방식으로 발전하는 게 바로 금융공학이자 금융 데이터 분석이다 라고 하면서 금융공학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